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오늘도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또 전 더불어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의 패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부터. 송 변호사 뜬 인물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의원 꼽아봤습니다. 승복했다고? 그렇습니다.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 있지 않습니까? 그 시에 보면 이제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시구가 있는데 예. 아마도 김성태 전 의원께 어울리는 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처음에는 강력 반발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잖아요. 강력 반발했습니다마는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굉장히 공을 들여서 예우를 해주셨죠. 비대위 모두 발언할 때도 김성태 전 의원이 과거 드루킹 특검 때 단식을 해서 그걸 관철한 그 공로를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김성태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 공헌한 것들을 상당히 꺼내서 평가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승복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보면 김성태 전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업적을 한번 재평가받는 그런 기회가 생긴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뜬 인물로 꼽아봤습니다. 혹시 다른 자리에 약속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후에 그러니까 좀 뭔가 수습 국면에 달했을 때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공세세를 높였던 이른바 윤심공천 그 의견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시는 거냐 했더니, 이왕 이렇게 다 내려놓기로 한 마당에 무슨 말을 더 보태겠습니까?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금주에 뜬 인물 네. 누굽니까? 저는 돌고 돌아 또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제3지대 개혁신당에서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잖아요. 안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안 하겠다고 일단 딱 잘라 이야기했고, 이준석 대표도 직접 접촉을 하거나 한 건 아니라고는 했지만 다시 한번 또 이런 중요한 총선 포인트에서 등장하고, 그것도 제3지대에서 뭔가 중책을 맡을 걸로 다시금 소환된다. 그래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최소한 지지 않는 인물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오래 거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개혁신당은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으로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일단 당내 상황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최고위원회가 갑자기 취소가 되고,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오전 10시에 예고했다가 지금 취소가 된 상황인데, 당내 상황이 정리가 돼야 누구를 모시든지 말든지 하겠죠. 자, 금주에 진인물로 가봅시다.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인재근 의원입니다. 졌어요? 그렇게 봅니다. 왜요? 이제 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당의 불출마 권고를 받고 이제 불출마는 하기로 했는데, 그 민주당에서 해당 지역에 공천하고자 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본인이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이 후임자로 특정한 인물을 추천을 했는데 그것은 당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과정에서 인재근 의원이 특정 지역의 영주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많이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이 서울 도봉갑 지역은 과거에 김근태 전 의원이 3선을 내리하셨고, 그 사이에 신지호 의원이 중간에 한 번 당선이 되고, 다시 인재근 의원, 그러니까 김근태 전 의원의 배우자죠. 이분께서 3선을 하셔서 부부가 합산을 해서 6선을 했습니다. 그런 마당에 지금 후임을 특정한 사람은 비토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추천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참 영주 같은 행태를 보이셨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아름답게 물러날 기회마저도 잃어버렸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에 진인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좀 깔끔하지 못한 거는 맞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인재근 의원을 엄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야 공이 본인 지역구를 본인이 불출마를 하거나 하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내 후임자는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정도는 당에서 또 수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었나. 이제 이른바 GT계 민평연계라는 그 민주당 내 계열이 있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시고 이랬던 분들. 그래서 언론에 보면 유은혜 전 장관이 내 지역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의사타진을 이재명 대표에게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유은혜 전 장관은 다른 지역에서 일단 의원을 하셨었고요. 일산 쪽에서 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 도봉에 오는
게 약간 이제 매끄럽지도 않을 수 있다고 뭐 지도부에서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맹주라고 하기에는 이제 3선을 하시긴 했고 이제 배우자였던 김근태 전 의장의 이제 좀 후광으로 정치를 하셨던 건 맞지만 이제 내려오면서 그 정도 의견 표명을 하실 수는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진 인물로는요. 네. 유병호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 전 사무총장 꼽아봤습니다. 왜요? 저는 감사원은 헌법기구입니다. 당연하지만 감사위원회라는 외부 의결기구를 갖춘 거는요. 뭔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원 내부의 타이거라는 사실상 사조직, 본인의 어떤 일군의 무리를 일궜다고 언론의 지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했던 감사 활동들을 보면요.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라고 했죠. 왜냐하면 드러난 게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 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등 또 본인이 공수처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공수처를 또 무리하게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래서 또 구설에 올랐습니다. 이런 인물은 최소한 감사위원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으로 가서 감사위원회 총 7명 감사원장 포함한 그 인적 구성을 상당히 정치적 중립성과는 거리가 멀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진인물로 평가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송 변호사 한 말씀 하실래요?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수사를 받고 있어서 감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 돈봉투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은 전부 컷오프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양당의 공천 어떻게들 평가하십니까? 우선 자기 당 평가하지 말고 상대 당 평가 한번 해보세요. 우리 송 변호사는 민주당 공천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민주당의 지금 호남 지역 공천이 상당히 시끄럽죠. 지금 그 민주당의 광주 광산을 같은 경우는요. 그 지역에 지금 컷오프된 후보들이 상경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유가 재밌는 게 민주당 광산을의 현역 의원은 민영배 의원입니다. 그 아주 핵심 친명으로 알려져 있죠. 이분하고 그 어느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하는 분이 경선을 하는데 그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의 주장은 그 경선에 오른 후보가 최하위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영배 의원이 경선에서 유리하게 하도록 일부러 판을 이렇게 짜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지금 상경투쟁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그 지금 광주 호남 지역에서 그 주요 일간지 중에 하나가 무등일보라고 있습니다. 그 무등일보가 어제 일면 머리기사 제목을 뭐라고 뽑았냐면은 친명 챙기고 비명 내치기 답정너 공천 노골화 이렇게 일면 제목을 뽑았습니다. 답정너라고 하는 거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말의 약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민주당의 호남 공천이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민주당의 갈등을 수습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장 변호사는 국민의힘 공천 평가해 보시면. 오늘 의미 있는 결과 발표가 있었죠. 이게 영남권의 12곳 지역의 단수 공천 명단이 나온 건데요. 11명이 현역 의원이었습니다. 이거는 혁신 공천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의원들의 자리 보전을 한동훈 비대위에서도 했다라고 좀 느껴져서 국민적 감동을 주기에는 정말 요란하고 시끌벅적했지만 참 아쉬웠다. 좀 초라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건 제가 조금 한 말씀 드리면은 영남의 선거구가 총 65개입니다. 오늘 이제 10곳이 단수공천 지금 발표가 됐는데요. 물론 한 분 빼고 현역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발표되지 않은 지역들을 봐야 됩니다. 50곳이 넘는 곳이 발표가 안 됐는데 이런 곳에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이 되고 이제 전부 다 경선이 돼 있죠? 거의? 경선이나 혹은 지금 아직 면접을 안 본 지역구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그 대구, 부산, 울산이 오늘 면접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부터 발표가 될 건데 그 중에는 일부 단수 공천이나 우선 추천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지난번 총선에서도 미래통합당은 대구, 경북에서 60%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에서 53%를 현역 물갈이를 했습니다. 그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절반 정도는 적어도 물갈이 되는 것이 유력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관측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물갈이는 사실은 역대 총선에서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윤심 공천이나 용산 공천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두고 봐달라?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 지금 이 영남권 공천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깃발을 꽂으면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으니까요. 한 언론에서 지금 영남권 공천과 관련한 국민의힘 상황을 소리 없는 내전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현역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에 경쟁
경쟁자로 출사표를 던진 이번 정부의 장차관 인사들, 행정관 출신 그리고 맞아요. 대통령실 출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영남에서 또 TK로 좁히면 비율이 확 올라가요. 그럼 누가 공천이 될 것인지 경선에 붙인다라고 하면 그 후유증도 사실 만만치 않을 것 같아서요.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그렇습니다. 여러 뇌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 민주당은 호남 지역에서 아마 현역을 겨냥한 경선들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윤심이냐 명심이냐 하는 얘기들이 네. 이제 또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로 양당의 공천 스스로들 평가해야죠. 상대당의 공천 평가해 주셨는데 금주의 정치 뉴스들을 아까 정리하면서 보면은 그런대로 한동훈 국민의힘 공천은 무난 이런 평가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좀 시끌시끌 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두 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우선 국민의힘이 그런대로 무난 소리가 나오는 거는 조금 아까 언급하신 김성태 전 의원의 승복 또 김무성 전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하다가 스스로 접은 거 그다음에 서병수, 김태호, 조혜진 이른바 영남권 중진들이 자기 지역구를 버리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한동훈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네. 스스로 옮겨가기로 결정했다. 뭐 이런 게 이제 그런대로 무난이라는 평가를 받는 거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뭐 노웅래, 기동민, 뭐 비례 이수진 의원 등등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뭐 따로 모여서 논의했다더라 카더라. 네. 거기에 대한 뭐 노웅래 의원의 어떤 반발 같은 거. 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걸었다더라. 그러면 똑같은 사법 리스크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괜찮고 돈봉투는 안 되느냐? 네. 이렇게 시끌시끌. 이런 뉴스들은 다들 보셨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잘못된 뉴스입니까? 아니면 인정들 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선 이 뭐 818호인가요? 이 이재명 대표의 의원회관 방에서 이제 밤에 모여서 뭐 이른바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기동민, 비례 이수진 의원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사실 무근이란 입장을 13일 날 모임은 아니었다고 네, 확인이 네. 됐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또 뭐 만든 것도 부적절하고 실제로 그런 논의 자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냥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논의는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논의 근데 아마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뇌물수수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기동민 비례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라임과 관련해서 금품수수 의혹 지금 이제 수사 넘어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좀 기준 내지는 입장은 정해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환기되는 것처럼 그럼 당대표는 재판을 받고 있지 그러니까요. 않느냐. 이게 소환될 수밖에 없는 것도 민주당이 상수로 두고 총선 전략을 전 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지금 처해진 환경이자 이제 지금 여건이니까요. 다만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 한번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영장 엄청 오랜 기간 동안 막 검사들도 수명이 들어가고 보통 영장실질에는 검사가 안 오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는지를 검사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가 찾아보겠다. 그리고 한번 자료가 있으면 법원에 내겠다라고 했지만 끝까지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장은 기본적으로 재량권이 상당히 많아요. 행정행위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민간과 뭐 관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이건 다 사업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좀 달라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쟁점이 상당히 많고 그렇다면 이를테면 금품 을 즉각적으로 받았다는 그런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의원들 사건이 다르다. 약간 좀 다른 측면도 있다라는 점을 헤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옆길로 새는 것 같은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그 대장동 얘기를 하셔서 말인데 대장동 비리 같은 전례가 없는 것이죠.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기소한 예가 없는 게 아니고 대장동처럼 그건 그렇지 않아요. 대장동처럼 이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요. 공영 개발을 하기 위해서 토지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어쨌든 공적인 권한을 이용해서 토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결국에는 민간업자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극소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은 그렇게 해서 민간업자들을 배불린 사건인데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전대미문의 사건입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당의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의원들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참 영이 안 설 수밖에 없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신분이면서
누구는 재판을 받고 있고 누구는 하급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그걸 가지고 불출마를 권고하거나 종용을 하면은 당연히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죠. 지금 노웅래 의원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고 황운하 의원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은요. 공직후보자 적격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적격 판정을 못 받으면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고요. 그렇죠. 그거 적격 판정 안 받았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그냥 개인이 가서 하면 당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 뭐 황운하 의원 이런 분들 기껏 적격 판정을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당대표나 당의 핵심 인사가 전화를 돌려서 불출마를 종용한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대단히 빌드 오더가 꼬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이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출마를 하고 앞으로 나는 더 이상 불체포 특권을 향유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딜레마라고 할까? 국민들에게 공천 과정에서 뭔가 민주당이 달라졌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국민들에게 기대를 받다가 크게 실망하는 게 뭐 대단히 도덕적이고 청렴한 척하더니 알고 보니 저기도 뭐 뇌물이 수두룩하고 뭐 전당대회 돈봉투가 뿌려지고 뭐 이런 네. 그래서 도덕성에 상당히 심각한 결함을 걷게 된 게 뭐 어찌 보면 조국 전 장관 사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뭐 자녀들 그 뭐 인턴 조작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 아니 민주당의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한단 말이야 뭐 이런 어떤 그 맞습니다. 비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공천에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단호히 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어야 되는 게 이재명 대표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최고의 전략인데 네. 그런데 이제 거듭거듭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왜 자기는 쏙 빼고 나머지만 없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자가당착이 가장 큰 딜레마인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위선 아니냐. 그리고 돈봉투를 받았다는 것도 뭐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당내 행사 아니냐 뭐 이런 항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으실 인정 거라고 안 생각해요. 해주죠. 게다가 예. 지금 구속당했잖아요. 그렇죠. 구속됐죠. 구속됐다는 건 어쨌든 범죄 소명이 됐다라고 그러니까요.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녹여서 당연하지만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요. 일단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고 총선에서 승리한다라고 당연하지만 생각합니다. 이때 혁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하나의 방편이 뭐냐. 당연하지만 공천이에요. 새 인물 그리고 도덕성으로 어쨌든 청렴하고 국민들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인물들을 내야 되는 사실 과제를 민주당이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만 그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지도부나 각 단위에서 총선 단위에서 논의하는 이런 분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당연하지만 혁신의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물들로 이번 후보군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한 그 기대합니다. 딜레마를 극복하고 네. 해낼 것이다. 해내야만 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까지는 무난한데 아까도 장윤미 변호사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또 많은 언론에서 보도하기를 국민의힘 장차관 출신 뭐 대통령실 출신들이 물론 험지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가 양지에 이제 도전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직 다 결정은 안 됐지만 경선을 치르게 되고 당원 여론조사 포함하고 뭐 마이너스 페널티 적용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장차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싹 다 그냥 해먹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받을까 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게 또 속사정 아닌가요? 생각보다 그렇게 잘 안 될 것 같던데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나와서 분석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예. 자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오늘 발표된 그 영남권의 10개 지역구에서 한 곳 빼고 전부 현역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나머지 지역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K에서 60%, PK에서 53%가 지난번 총선에서의 영남권 물갈이 비율입니다. 국민의힘. 예. 그러면은 이 정도 비율만 적용을 해도 원래 현역 의원들은 많이 교체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새로운 인물을 선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에도 맞죠.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당선이 좀 유리한 곳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특정인이 뭐 4선, 5선, 6선 이렇게 하면서 영주처럼 군림하게 하는 것보다는 예. 계속 새로운 인물로 이렇게 물갈이를 해줘야 돼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양지를 찾아간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김은혜 전 수석. 예. 저는 분당을이 양지인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을의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김병욱 의원이에요. 그래서 양지가 아니라 오히려 탈환을 해와야 되는 격전지라고 봅니다만은 여기서도 지금 김은혜 전 수석이
그 단수 공천 명단에 들질 못했어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지역은 지금 세간의 분석으로도 김민수 대변인과의 경선 가능성이 유력하죠. 그런 점들을 봤을 때 그렇게 호락호락 그 대통령실 인사들이 무혈 입성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강승규 전 시민사회 수석도 지금 충남 홍성 예산에서 단수 추천을 못 받고 경선 대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워낙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그 국민의힘이 조금 더 편한 건 사실이죠. 민주당이 조금 정리하는데 핸디캡이 있을 수는 또 있는데요. 어렵죠. 그 자체적인 핸디캡 이상의 핸디캡을 스스로 초래를 했죠. 당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그러니까 설득을 하면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너는 재판받고 있으면서 왜 나는 그만둬야 돼? 라는 얘기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민의힘에 사실 장차관 인사들 그리고 행정관들 대통령실 인사들이 양질 찾아가는 건 이유는 분명해요. 국회 입성해서 대통령을 또 백업해야 되죠. 예. 입법 기관으로서. 그런데 다른 지역 가면 지금 이길 거라는 장담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통령 인기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근무 타이틀도 달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역에서. 그거를 저는 집권 여당이 정말 이런 상황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지지도가 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붙게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이 과거에 이제 굉장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지표가 제가 알기로는 좀 상당 기간 그래도 당 지지율에서는 우세하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압승 아니라 당대표도 한 과반 정도를 목표로 세우고 있고 그 정도 151석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위기감이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뭐 당연히 이길 거다. 돌파 카드가 있습니까? 돌파 카드를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조금 더 거슬러가 보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 그때 정말 뭐 민주당이 이제 싹쓸이 하겠네라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때 그 표 차이나 이런 거 등등으로 놓고 봤을 때. 근데 그 이후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뭐 상당히 뭐 위기 관리를 하고 뭘 하고 비대위 체제도 출범시키고 뭐 쇼가 됐건 뭐가 됐건 뭐 이것저것 하는데 민주당은 계속해서 당에서 사람이 나가고 뭐 지금 이제 그런 양상이지 민주당이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준 게 잘 눈에 안 기억이 안 난단 말이죠. 이런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 정당 지지도의 격차가 뚜렷했었거든요. 그렇죠. 민주당이 굉장히 앞서 있었었는데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 뒤처지는 것도 많이 나오는 식으로까지 쭉 하향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여기서의 돌파 카드 뭡니까? 제가 뭐 엄청난 전략가가 아니기 때문에 돌파 카드를 딱 말씀을 못 드리면 여러 뭐 이야기들 나오는 중에는 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든 뭐 결단을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정치평론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결단을 하려면 좀 진작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본인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선택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 여러 카드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장윤민 변호사도 여러 카드를 검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까지만 말씀하시는 거 보니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인 거 맞는 것 같네요. 아니, 민주당의 답은 이미 지지난달에 정세균 전 총리가 말씀을 하셨어요. 정세균 전 총리가 그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현해 살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벽에서는 붙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놔야 산다는 건데 그 답이 이미 나왔는데 실행을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어떡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는 게요. 여야가 다 그 당내 계파 갈등 없이 최선의 후보를 내세우고 본선에서는 정책 경쟁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도 매주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무슨 뭐 친명, 비명, 그다음에 그 뭐 용산 출신 뭐 이런 얘기들을 매 방송에서마다 우리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정치 현실 아닙니까? 사실은 저도 지겹고 국민들께서도 지겨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다 잘해서 본선에서 깔끔하게 정책 경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세균 전 총리 뭐 얘기할 것도 없이 오래전부터 권력이라고 하는 게 움켜쥐려고 하면 결국은 빠져나가고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뭐 솔직히 뭐 이낙연 전 대표 측도 그렇고 뭐 조응천 의원 등등의 이 의원 일부 의원들도 그렇고 어찌 보면 다 권력 다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다툼에서 과감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민주당 중심으로 빅텐트를 칩시다. 모두 약간씩의 공천권도 드릴 테니 그 말은 이제 쏙 빼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모두가 다 단합했더라면 그러면 지금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나? 라는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죠.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일단, 그 카드는 물 건너 간 건가요? 일단 이제 비례정당을 또 논의하면서 여러 진보 정당들과 논의를 하지만 거기서도 오늘 또 보도를 보니까 여러 이제 파열음이 나온다. 이제 그러니까요. 권한이라는 걸 사실 분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민주당인데 양보하는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난제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리고 후반부 토론 이어갑니다. 김민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곳곳으로 사고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서면 6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8탄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나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8탄 분기점 부근으로 3km 정체도 이어지고 있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까지 8km 정체인데요. 이 청주 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나 처리하면서 부근으로 더 혼잡합니다. 차로 변경 잘 하셔야겠습니다. 기흥에서 수원까지 주춤하고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10km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에 입에서 나온 어떤 말. 송영훈 변호사. 그 말은 아니고 메시지인데요. 페이스북에 올린 정청래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화요일에 올린 페이스북 메시지를 꼽아봤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조국 전 장관에게 올린 글인데요.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납시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공개적인 메시지니까 발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은 결국에는 조국의 강을 또다시 건너는데 실패했다. 그리고 조국 신당과의 어떤 선긋기에 실패했고 결국에는 조국 신당이 민주당의 정치적 위장 계열사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하겠다고 한 거에 대해서 민주당의 반응이 엇갈려요. 지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또 민주당의 일각에서는 우리는 조국 신당과는 함께 안 한다. 네. 뭐가 답입니까? 사실 그렇다면 어느 책임 있는 단위에 있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박홍근 단장이 지금 뭐 비례나 제3지대와의 어떤 연대 가능성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그날 하등 민주당에 도움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사실상 거리두기를 확실히 했습니다. 그게 전 정확한 진단이라고 네. 보고요. 네. 물론 향후 정치는 또 생머리고 움직이니까요. 뭐 참칭 민주당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던데 과거에 열린 시민당이었나요? 그 전철을 밟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전 뭐 그럴 가능성도 좀 열려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어떻게 될 가능성까지 닿지는 않겠지만 현 시점에서 조국이라는 두 글자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홍근 단장이 책임 있는 당직자니까 그 말이 맞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왜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좀 가능성을 아주 닫아놓지는 않고자 좀 하나의 뭐 통로를 열어둔달까요? 전 그런 의미로 좀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성을 안 닫아놓고 있다가 과거에 열린민주당이 총선 끝나고 1년 반 뒤에 합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조국 신당을 흡수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열린민주당에서 공천이 돼서 당선된 분들을 보면요, 대표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그 총선 치르기 전에 이미 2020년 1월에 조국 전 장관 아들에 대한 허위 인턴 증명서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식적인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는 공천을 주기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열린민주당 공천을 받은 다음에 당선이 되고 결국에는 그 열린민주당이 민주당에 합당이 되면서 당당하게 민주당 의원이 됐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조국 신당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은 결국은 조국 신당을 통한 그 민주당에서 공천받을 수 없는 인사들의 일종의 우회 상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근데 것이죠. 이제 지금 민주당이 밝힌 노선에 의하면 이 이른바 비례연합 당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국민 앞에 사과까지 하면서 네. 그러면 이제 투표용지에 그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비례연합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당 투표 예. 명지에. 그다음에 조국신당이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 송영길 또 안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옥중에서 같이, 무슨 네. 무슨 혁신 검찰 독재 뭐 타도당인가요? 그걸 이제 혁신 무슨 당이라고 아, 했던데. 네네. 민주혁신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 정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친민주당계 유권자분들은 어디다 찍을까요? 몇 프로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이제 조국 신당이라고 일컬어지는 데서 이제 국회 입성을 하려면 3%인가 이 정도로 예. 뭐 얻어야 된다고 최소 3% 하는데 이상이 최소 돼야 이제 3%인데요. 배분이 되죠. 아, 그게 얼마나 유의미한 수치가 나올지 더더구나 이렇게 쪼개져서 나갔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좀 장담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열린민주당이 5.42% 득표를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석을 가져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내놓는 발언들을 보면은 더 강한 민주당, 소위 말해서 이제 매운맛 예, 민주당을 예. 표방하고 있죠. 그래서 예. 열린민주당의 길을 답습하겠다는 게 너무나 뻔히 보여요. 그러면은 그때처럼 한 5% 이상 나올 거다. 아니 그 나올지는 장담할 수 없는데 그걸 의도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면 조국 신당이 혹시라도 3%를 넘겨서 당선자가 나오면 민주당은 정말로 나중에 그 의원을 안 받을 거냐 합당 안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야 공식적으로 연합정당이 아니겠죠. 네.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납시다라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군요. 그러니까 총선 전에 만나자는 얘기인지 총선 후에 당선되면 만나자는 얘기인지 더 두고 봐야 된다. 네. 좋습니다. 자, 금주의 한마디 우리 장희민 변호사는 저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요. 이재명 대표한테 객관식으로 묻습니다라고 하면서 한 일련의 발언들이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이런 언사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이런 식으로 뭐를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어치 과일을 먹었느냐 이게 뭐 이제 그 법인카드 관련해서 뭐 과일을 뭐 사 먹었다 이런 새로운 의혹이 좀 나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론의 기회를 드리고자 객관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1번 나 안 먹었다. 사실은 과일을 안 좋아한다. 내가 과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해서 진짜 좋아하는 줄 알았느냐. 2번 내가 과일 먹고 일제 샴푸 쓰고 내 제사상 대신 차리게 한 건 맞지만 다 이러고 사는 거 아니냐. 나 정도 되는 사람이면 이러도 된다. 이러면서 1, 2, 3, 4 뭐 쭉 나열을 해요. 저는 이런 발언은요. 물론 의혹이 있고 수사받을 수 있죠. 잘못하면 사법적인 단죄를 받는 겁니다. 예. 근데 정치인이라면요. 일단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조롱하고 희롱하듯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성이 주고받을 그 끝은 정치인 테러였습니다. 배 의원도 피해자였고요. 이재명 대표도 피해자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좀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당 대표가 일일이 언급하기에는 좀 마이너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좀 그러네요. 손 변호사 예.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하면은 사실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죠. 그리고 답을 한다면은 사실은 어떤 그 발언이 뭔가 예의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은 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나 표명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아무런 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어떤 정치인들끼리의 예의를 말하기 전에요. 그 이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일어난 그건 갑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어떤 과일 사다가 그 냉장고에 채워 넣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을 적에 그 조명현 씨라고 하는 전직 공무원이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울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이재명 대표가 몰랐는가 여기에 대해서 무슨 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면 몰랐다. 알았으면 알았다. 혹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무슨 답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답 듣자고 한 말은 아니잖아요. 또 답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런데 뭐 객관식으로 1번, 2번 나열해 가면서 그 세세한 표현까지 사용하는 이런 어법이라는 게 글쎄요. 그냥 뭐
상근 부대변인 정도가 하시면 몰라도 당 대표격이 하기에는 좀 그런 거 아닌가요?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걸 다 속신이 풀어준 거다. 그러니까 답을 하면은 빨리 정리되는 문제예요. 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확산되는 겁니다. 개혁신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설 연휴 직전에 이제 갑자기 빅텐트에 다 모였습니다. 뭐 그야말로 갑자기예요. 네. 뭐 안 할 것처럼 하더니 이제 갑자기 싹 다 모였어요. 근데 그러고 이제 불과 얼마 안 지났는데 뭐 최고위원 회의도 취소했다더라. 오늘 뭐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을 한다고 했다가 뭐 1시간 전에 네. 또 취소했다더라. 또 뭐 그 계속해서 뭐 이준석 대표는 누구를 얘기하고 뭐 누구는 또 누구를 얘기하고 뭐 서로 이러고 있다더라. 자, 어떻게들 보십니까? 정말 안타깝게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지율 추이를 보더라도요. 오히려 합당하기 이전에는 기대 심리가 좀 반영되는 지표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합당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좀 못 미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위기는 위기인 게 분명하다. 일단 지금 아까도 민주당 지지율 많이 못 나온다. 국민의힘과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하거나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들은요. 아마 개혁신당을 찍기가 더 어려울 겁니다. 예, 사표 방지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낙연 대표 지지하는 사람들도 개혁신당으로 오고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개혁신당을 지지하느냐 정반대 양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나 그 당에 류호정 의원이 있어서 못 찍는다. 네. 나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는 지지할 수 없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던 분들은 그 당에 이준석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지지하겠냐. 이게 마이너스 어쨌든 가속으로 가고 있고 심지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류호정 의원은 주류가 될 수 없다. 우리 당의 주류는 류호정 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사실상 배척하는 이미 당내 인사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텐트는 텐트인데 사실상 짜깁기 무더기 텐트구나 이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텐트는 원래 집에 갈 때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빅텐트를 집에 갈 때 서로 자기 거라고 걷어가려고 싸울 줄 알았는데 지금 뭐 집에 가기도 전에 일단 텐트 안에서 자기가 안쪽에 가려고 서로 싸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고요. 지금 개혁신당이 내부에서 손발이 전혀 맞질 않아요. 메시지 관리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일당 이당에 가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뺏어오는데 실패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그 개혁신당의 최고위원회가 갑자기 취소됐잖아요. 예. 그 취소된 사유에 관해서 이준석 대표는 국회 본청으로 사무실로 옮기는 과정에서 월요일로 수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새로운 미래 출신의 그 신경민 책임위원.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최고위원을 책임위원이라고 부르는데 신경민 최고위원은 한 방송에서 그 이준석 대표 쪽으로부터 전날 통보를 받았다. 그러니까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만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미 그 최고위원회를 취소한 사유부터가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배제해야 될 인물로 콕 집어서 지금 계속 배척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정치는 아주 나쁜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특정인을 콕 집어서 배척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 적절하지 않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요. 우리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 하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정치인 중에 한 명인가 보다 하세요. 사실은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는요. 그 3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 본인이 휠체어 장애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평생을 걸고 굉장히 절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사람을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거명을 하면서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저격을 했어요. 이런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무런 공감도 이해도 배려도 없는 정말 최악의 방식의 정치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자기가 이제 계속 지적하고 문제 제기해왔던 게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좋으나 지하철 막아 세우는 식의 투쟁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정치인들은 어찌 보면 좀 무서워서 안 하는 얘기를 제일 앞장서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른바 젠더 문제에서 이 좀 지나친 젠더 문제 제기에 대해서 또 앞장서서 반대 목소리를 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복주, 유호정 이 두 분은 그동안 걸어온 인생 전체가 이준석 전 대표와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 다르죠. 그렇죠? 근데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그러면 아예 그냥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에서 그러니까 개혁신당으로 함께했던 당원들 일각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와도 심뚝대고 좀 조용히 있든지 그게 아니라 지금 또 앞장서서 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지금 이미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요. 봉합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오늘 오전에 네. 긴급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합니다만 어제 최고위원회가 왜 취소됐는지에 관해서 이미 그러니까요. 말이 다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월요일에 최고위원회가 열려도 최고위가 끝난 다음에 많은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거고요. 예. 아마 이준석 대표 한 사람만 질문을 받는 게 아니고 뭐 이낙연 공동대표나 자, 네. 그 사이에 이제 또 어디선가 만나고 있겠죠. 네, 또 뭐 이게 정말 파토가 나면 다들 정치적인 그러니까요. 생명이 뭐 위태위태해지니까. 어떻게든 봉합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죠? 결국에는 텐트를 집에 갈 때 누가 걷어가느냐 이걸로 싸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든 이질적인 집단들이 이렇게 모이는 데는 꼭 이런 다툼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노선뿐만 아니라 이게 지분과도 연결된다는 점. 그러니까요. 예. 그 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이제 뭐 이른바 위성정당 비슷한 걸 만들 네. 텐데 국민의힘은 속이 편해요. 지난번 4년 전에 그 한선교 전 의원의 그 맞아요. 분탕질 이런 것만 막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희도 썩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죠. 끝까지 이런 위성정당 안 하려고 했는데 병립형은 회귀가 안 되는 아니, 바람에 어쨌든 예.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뭐 정의당이나 녹색당 등등과도 함께 하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력에서 우리한테 몇 석 달라, 우리한 몇 석 달라 네. 이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고 녹색정의당은 또 대단히 내분을 겪고 있잖아요. 민주당과 그러니까요. 어떻게 결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또 보도에 따르면 진보당이 우리 뭐 지역구에 왜냐하면 거기서 또 이제 뭐 후보를 안 내는 방식으로 선거연대가 가능하니까요. 그럼요. 그런 요구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병립형보다는 준연동형제가 좀 그래도 한국의 양당 체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이 제도를 좀 확실할 수 있는 방안을 22대 국회에서는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저 첩첩산중인 건 맞죠? 더 넘어야 할 어려운 산이 길을 많죠. 민주당이 상대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이 좀 더 편한 건 맞죠? 꼭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말이 짧으세요. 거기서 갑자기. 어려운 질문에는 답이 짧은.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더라도 좀 절도 있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얼마 전에 공식 창당도 지금 연기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걸 만약에 연기를 하지 않고 창당을 하고 또 현역 의원들이 거기로 이동해서 2월 15일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을 받았다면 정말로 개혁신당과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개혁신당이 지금 양정숙 의원을 갑자기 영입해서 국고보조금 6억을 받아내는 바람에 많은 비판에 직면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런 거는 똑같이 우를 범하지 않겠다라는 최소한의 염치는 가지고 있습니다. 절도 있게 만든다는 건 어떻게 만드는 걸 절도 있게 만든다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예. 부풀려서 많이 받아내려고 하는 식으로는 안 하겠다는 거죠. 2월 15일 전까지 현역 의원들 이동시키고 그 창당 완료했으면은 경상보조금을 국고보조금 받습니다. 꼭 거기로 가야만 됩니까? 국민의힘이 더 받았으면 됐지. 그건 그런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게 아마 5석 이상인 정당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요 배분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달라지죠. 예. 아무튼 이제 앞으로 총선까지 남아 있는 변수들에서 오늘의 전반적인 평가는 민주당이 좀 넘어야 할 산이 더 크고 높다. 과연 그걸 제대로 넘을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양당 모두 다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권, 영남권이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수도권이나 이런 쪽이 먼저 좀 결정이 되고 그 텃밭에서 어떤 모습들을 펼쳐지느냐. 그게 이제 결국은 국민의 평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도 아직 안심해서는 안 되는 게요. 지금 공천 작업이 축구로 치면은 한 전반전 30분 그래요. 정도 온 건데요. 유효시팅은 한 서너 개 했습니다만 득점은 못했다고 보이고 축구는 요즘은 추가 시간이 길어져서 90분 넘어서 거의 100분까지 하죠. 아직 한 70분 남았으니까 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해야 됩니다.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 성격임은 부인할 수 없어요. 윤석열 정부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독일 국빈 방문 이미 선발대가 갔다라고 하는데도 그걸 철회하고 국정 운영에 어떤 시스템 없습니다. 그 용산의 행정관은 어떻습니까? 해킹을 당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동선 일정 이런 정부는 정말 저는 역대급이라고 보고요. 물론 민주당 채비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집권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는 심판하고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제 남은 공천 과정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뭔가 돌파구, 네. 모종의 돌파구. 핵심 카드. 네. 뭐 그런 부분을. 우리 장 변호사님도 하고 있겠죠라고밖에 말씀 못 하신 거. 네. 그건 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모멘텀을 만드는 데는 좀 고민들이 많은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언급했지만 순방 안 가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이 외교 문제는요. 특히나 정상 외교에 관한 것은 야당도 그 국익을 위해서 원 보이스 팔러시로 좀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이것을 민생과 안보에 집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순방 일정을 변경했다라고 그냥 하면은요. 그렇게 믿어라. 아니 그렇게 믿어라가 아니고 국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구구한 추측을 덧붙이게 되면요. 이게 우리 국익에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힘이 나중에 언젠간 예. 야당이 되더라도 똑같이 적용해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총선기획단 위원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Righteous Brothers가 부르는 Unchained Melody 들으시고 저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Lonely time